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고 연말엔 보통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면서 새해엔 무슨 일이 있을까 설레어야 하는데요. 차분히 마무리하기는 글렀고 설레어 하긴 더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시 표결합니다.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있으면 가결될 확률이 큰데 이미 7명이 이탈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13일의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 비상계엄 오늘로 딱 열흘이 지난 시점이에요. 아직도 그날 열흘 전 그날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국민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당시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 직후 체포하라고 전해진 그 명단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수본에서 진술을 했다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에 기존에 이 체포하라는 대상의 명단을 올렸던 인물들 이외에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 드러나서 다시 한번 좀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당시의 진술에 따르면 조지호 청장이 체포조 명단을 건네받고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여인영 이제 사령관에게 물었더니 네. 여사령관이 현직 판사다. 그래서 어떤 판사냐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이 위증 교사 혐의 1심 무죄를 준 이 합의부의 이 관련 판사라는 이 설명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경찰 측에서는 조지호 청장의 진술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체포조가 가동했다는 그 실체적인 흔적들은 드러나고 있는 국면 속에서 또 사법부에 대한 이름까지 거명된 걸로 알려져 사법부의 반발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조지호 청장 진술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또 특수단 관계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뭐 따져봐야겠어. 사실관계는.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체포 명단이 제일 확실한 건 문건으로 있다면 이거는 뭐 그 문건만 수사단이 확보라면 이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이른바 사실로 확인이 입증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명단에 대한 그 문건이 있는지조차 아직은 확인할 수는 없는 단계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이라면 이란 이 가정법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건 파장이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 그러니까 네. 이건 만약 사실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결국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단에 판사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 판사도 다른 판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무죄 판결을 내린 거에 대해서 뭔가 단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사실이라면 전제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이재명 대표만 제거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의 후계자는 누구든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게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어쨌든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무죄를 내렸으니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법부까지 건드려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이해관계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더 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 자체로서의 가치관도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분이라고 볼 수밖에 네.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아무리 판사가 어떤 판결하든 그 판결은 존중받아요. 본인도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전제는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네.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를 만약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대통령의 자질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자질에도 의심을 받는 그런 발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강전의 위원님, 네. 당장 이제 의아한 대목은 보세요.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는 당시에 체포 명단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정치인 등 15명, 그 15명은 뭐 기존에 나왔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등등 네. 이런 거 말고도 생경한 이름
그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한 그 재판 판사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는데 앞서 제가 왜 의아하냐면 이에 대해서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네. 조지호 청장 진술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건 어디서 수사단의 수사에서는 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는데 어디서 밝혔다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럼 수사단의 수사 내용 과정에서는 안 밝히고 이걸 슬쩍 다른 데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수 있으면 만약에 문건이 있다면 문건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당시 체포 명단을 전화를 받아서 녹음이 있으면 녹음 파일을 제공하면 될 거잖아요. 이게 왜 혼란만 부추길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민주당 의원 측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더 혼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도 나와 있는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경찰에서는 진술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에도 있었던 게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역시 검찰에서는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에게 가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오늘은 뭐 김어준 씨가 국회에 출석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람들의 진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이것은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 있어서 대부분 비화폰을 이용해서 연락을 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비화폰 같은 경우에는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대통령께서 어제 담화 내용을 보면은 본인은 국회 개헌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고 실상 선관위에는 본인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체포조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완전히 대비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진술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있어서 언론에서도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하고 우리 국민들께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방 이른바 과방이라고 부른 그 상임위 있잖아요. 과방위에 한 인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했어요. 여과 없이 생중계됐어요. 어떠한 주장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침입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시 저 발언이 이제 생중계로 됐고 저 발언이 나올 때 이제 과방위 상임위 회의장 내가 술렁이었어요. 그 술렁이는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이제 이 전파를 탔어요. 그런데 저희가 차분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대표 사살, 이송 중에 그러니까. 사살이다, 사살한다 이런 것까지 나왔답니다.
제보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살이라는 말이 사실일까 해선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제 본인이 뭐 어디서 제보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살까지 했을까는 저는 조금 아직까지는 의문이고요. 이건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주장과 발언을 하는 것은 HID의 투입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네. 제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북한 군복 얘기가 나오고 HID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풀어주세요. 네, 뭐라고 HID 해석해야 돼요? HID는 네. 어떤 부대냐면요. 북한에 직접 침투해서 참수 작전을 하거나 그다음에 북한 내부에 교란 작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승찬 의원의 말을 빌려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 북한으로 직접 침투를 하는데 침투하면서 군복을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부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내부에서 교란 작전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HID 부대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추측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것은 그 HID 요원들이 인민군복을 네. 입고 이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체포했던 김어준 씨나 이 사람들을 풀어줘서 북한이 이 계엄의 어떤 그 사회 혼란 상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 그걸 이유로 해서 계엄을 선포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이제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살이를 아무리 계엄을 해도 사살까지 한다는 건 저는 조금 믿기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 제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서 나왔는지도 출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정말 사실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데 아마 이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ID 요원들이 북한군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북한군이 개입했고 그것 때문에 계엄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계획을 짠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냥 궁금증인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 뭐 여러 명단 나왔어요. 뭐 한동훈 대표는 체포해서 이성중 사살한다. 그리고 뭐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서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주한다. 뭐 교전 벌이다가 도주한다. 뭐 그런 뭐 뜻인가 봐요. 근데 그냥 드는 궁금증이에요. 굳이 무리수를 둬요? 조국 대표는 어제 이제 아신 것처럼 이제 법원에 대법원 판결 나서 구속됐어요. 양정철 씨는 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양정철 씨가 느닷없이 등장해서 체포해서 뭐 김어준 씨야 뭐 팬덤도 많고 진보 진영에 뭐 대변하는 방송도 하고 그런다니까 뭐 그렇다 쳐요. 진짜로 체포 명단에 있었는가는 모르겠죠. 그것도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체포 명단이 뭐 나온 건 문건으로 나온 건 없으니. 그런데 어쨌든 뭐 이게 제보래요. 그러면 제보면은 보세요. 제보라는 이름으로 이런 말을 지금 국회 생중계되는 상임위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뭔가 결심한 듯이. 여과 없이 다 국민들은 봤어요. 그럼 제보라는 이름으로 보호나 가리지 말고 지금 보세요. 그 전에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등등 뭐 조지호 경찰청장 등등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 양심 고백이라는 걸로 뒤늦게나마 어쨌든 국회 나와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보 받았다는 사람도 밝혀야지. 지금 이 순간에 이 탄핵 국면이라는 순간에 제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밝혀서 국민분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이종근 평론가님. 맞습니다. 김어준 씨는 굉장히 무책임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확인되지 않은 건 말하지 말아야 본인도 됩니다.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뭐 그 말씀했잖아요. 네.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건 그건 유언비어예요. 헛소문이고 가짜뉴스예요. 천재가 되잖아요. 자신이 확인되지 아니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판단하라. 이건 자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미증죄에서 빠져나가려는 전제에 불과해요. 그 다음부터는 책임 안 지겠다는 무슨 말이든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첫 번째 김어준 씨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까지 음모론을 이야기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세월호가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침몰된 것처럼 해서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천안
편안함,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부정선거, 이거 부정선거 획책했다. 어떤 세력이 해서 부정선거도 음모론 펼쳤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음모론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음모론이 전부 다 거짓인 게 드러났는데도 김어준 씨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까?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양정철 씨 말씀하셨잖아요. 양정철 씨는 지금 민주당 계열의 많은 분들이 사실 비판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왜? 양정철 씨가 바로 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와 함께 술도 많이 먹고 그랬죠, 네.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저기도 뭐죠? 정치도 뭐 이렇게 제안도 하고 하면서 이 굉장히 가깝게 천거도 하고 대통령한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고 거기에다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럼 양정철 씨를 굳이 체포해서 무슨 구금할 이유가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김어준 씨가 여전히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퍼뜨리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고선 이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언론들도 쉽게 이렇게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얘기 잠깐 제가 갈게요. 왜냐하면 발언 기회 다 드릴게요.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를 내시면서 만약에 나중에 이거 다 사실로 드러나면 김명준 너 어떻게 할까? 저한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있죠. 네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체포조라는 것도 그런 거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인들 집권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해서 체포조를 발동한다. 근데 비원 벙커까지 어떻게 가동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내부 제보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김어준 씨가 전제했습니다. 이게 본인은 제보를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제보는 우방국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완전히 가짜 뉴스다. 이거는 호도를 하고 있는다라고 치부할 수 없는 국면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MBN 단독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보자가 누군지를 언론은 취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력하게 그 당시에 이 지휘 라인에 있고 그 내부에 있는 군에서 이런 부분을 제보했다는 게 확인됐다라고까지 타전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도 이 제보자 중에 한 명으로 확인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언제까지 여권에서 가짜 뉴스다, 거짓이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팩트 체크를 하죠. 네네. 지금 MBN의 네. 단독 취재는 이겁니다. 확인됐다라고 지금 앞에 썼지만 그 다음에 확인된 걸 한번 보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 발로 한동훈 제보와 관련해서 정보사 요원을 제보자로 특정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에 접촉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 확인된 거예요. 자, 다시 그 문장을 보시면 이 사람이 특정해서 정말로 이것을 제보했다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접촉 중이에요. 그렇잖아요. 접촉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제보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 보도에 확인했다란 말, 확인된 것입니다가 성립이 되지만 네. 그러나 접촉 중이다라는 말로 확인됐다라는 것을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특정했다라는 것까지는 뭐 관계자의 어떤 뭐 근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확인됐다라고 하는 건 아직은 그렇게 단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어준 씨가 뭘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게 온통 뉴스를 덮잖아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몰라요. 제가 몸담고 있는 단톡방에 오늘 난리가 났어요. 방송 전에. 저한테도 읽어보라고 막 오고 막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지금 몸담고 있는 단톡방이 다 이거 올라올 거 아니에요. 강전의 위원님. 네. 이거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아까 말씀하신 거 저한테 너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라고 저한테 막 계속 물어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럴수록 차분하게 앞으로 수사나 이런 걸로 차분하게 밝혀야지. 지금 김어준 씨 본인도 자기가 확인하지 않았다면서요. 근데 그걸 저걸 여과 없이 생방송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네.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에 출석을 하게 된 것은 민주당에서 나오라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야 합의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어쨌든 다수당이기 때문에 증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어준 씨가 나와서 한동훈 사살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워딩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언론을 뜨겁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김어준 씨조차 나와서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게 아니란 것을 전제합니다라고 말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빙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을 불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조차도 이야기할 수 제대로 그냥 제보받은 내용 자체만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사람을 국회로 불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뉴스를 보는 것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한동훈 사살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 기사를 클릭해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인가 보다라고 여론이 정말로 호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이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어떠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을 만들려면 이런 형태의 카더라식의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전국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네. 김어준 씨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네. 이야기를 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진지하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 얘기는 그러면 일단 최지만 교수님 말씀 한 번만 더 듣고 일단 제가 또 다룰 아이템이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럼 요거 궁금해요. 일단 여야가 합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보면은 그러면 누가 불렀을까요? 뭐 민주당 측이 요구해서 나온 것 같긴 합니다. 분위기가. 모르죠. 누가 불렀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일단 참고인 저희도 자격으로 막 확인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참고인 자격으로 아마 출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보가 있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고 그 제보 네네. 내용을 본인이 이제 국회에 나가 참고인으로 밝히겠다고 해서 아마 온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100%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확인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충격적인 문제고 이게 정말 이 계엄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어준 씨가 한 말이긴 하지만 민주당도 확인을 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비판을 하든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확인 중에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아까 장미 변호사 말처럼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의도적으로 뭐 김원준 씨가 나와서 얘기했냐 안 했냐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과방위의 그 청문회 내용, 그 방송 진행되는 내용이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언론에게 알려진 것이고 네.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어느 것이 맞다,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이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증거가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복수의 증언자들이 김어준 씨가 했던 내용과 동일한 얘기를 한다면 그게 사실로 확인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요. 네. 조금 시간을 두고 민주당이 자체로 확인한 내용들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물이긴 하네요. 법사위원장이 마중 나왔네요. 국회에 오니까. 자,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일단 뭐 이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하니까 볼겠습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보면 되니까요. 자,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가 들려와요. 어떤 얘기인지 지금 이 국민에서 갑자기 김건희 여사 얘기가 왜 나오는지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친윤 유튜버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반드시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건희 여사 전화를 받은 그 유튜버는 또 자기 아는 누구에게 뭐 자랑 삼아 내가 여사님 전화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게 지금 바닥에 퍼지고 있어요. 기가 찹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네. 그럼 물론 이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부총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이른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그런데 그러면 이 얘기를 했다는 즉 들었다는 시점이 계엄 사태 이후예요? 뭐 훨씬 전이에요? 이후입니다. 아, 계엄 사태 이후입니다. 이후.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김건희 여사는 무엇을 반납했죠? 핸드폰을 반납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새로운 핸드폰을 그렇죠, 사용했어요. 네네. 그걸 왜 기사에 밝혔냐면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너무 격의 없이 전화를 하고 하는 것들이 문자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선거에서 도와준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답변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나도 그런 상황인데 그 전화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전화를 바꿨습니다. 이 전화를 바꾼 행위는 이렇게 사사로이 전화를 걸어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국민들은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사실 이것도 사실이라고 전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지호 부총장도 유튜브가 한테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그 유튜브가 딴 사람한테 얘기한 그것을 소문이 파다한데 그걸 들었다는 거니까 사실관계가 아직은 맞아요. 불확실한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딱 듣고서 김건희 여사가 원래 그랬으니까 또 하나보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 대목이에요. 하나는 저도 사실 제가 들은 건 이 유튜버가 누군지도 알고 그거를 퍼뜨렸다는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지금 돌고 있는데 그 정도예요? 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부분. 김건희 여사 발언이 그렇다고 전원의 전원입니다. 저도 사실관계가 없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런 내용까지 그게 나와요? 한 파트가 있고 두 번째 파트는 그런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대단히 섭섭한 감정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윤미 변호사님도 혹시 뭐 그런 내용을 이른바 지라시 예. 받은 글로 이제 카톡으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 듣고 나시면 아마 말을 잊지 못하시 기가 차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게 네. 단순히 지라시 형식으로 유통된 걸 넘어서 네. 이 해당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당사자가 네.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말씀 네. 주신 대로 하나는 정말 한동훈 대표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가 있고요. 이런 그 계엄과 관련한 해제를 이제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하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사담을 나누는 가운데 그 부분이 사실상 이제 알려지게 된 부분에 대한 경위는 차치하고서라도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엄 이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실상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네. 강재래 위원님, 네 여기가 또 저는 한 근데 말씀 이 듣고 부분에 갈게요. 네네. 있어서 신지호 부총장이 이러한 이야기를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친윤계, 친한계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친했냐, 친하지 않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상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때 당대표가 당을 수습하고 국민들을 안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의 분란을 조정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더 혼란을 줬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신지호 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이란 말이죠. 우리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서의 분란을 조정하는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이걸 또 언론에서 받아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께서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정말로 수습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동훈 대표와 이 지도부에선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저는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점입 가경 같아요. 탄핵 국면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탄핵 얘기 나온 김에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앞서 이제 저희가 속보 전해드렸잖아요. 장윤 변호사님, 이제 원래 오늘 방송 직전까지는 이제 내일 오후 5시에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1시간 앞당겨졌어요. 네. 혹시 이거는 어떤 전략이나 그런 게 좀 담겨져 있을까요? 민주당 측에서는 그런 어떻습니까? 측면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절차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안 관련해서는 본회의에 첫 보고를 하게 되고 본회의에 보고가 올라간 이후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붙이면 됩니다. 예. 그럼 이 좀 재량이 좀 비교적 넓은데 네. 지난주로 돌아가 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9시 20분까지 대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 9시 20분이라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을 설정한 이유는 많은 시민들이 바깥에서 대기하고 기다리시는 부분을 더 지체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도 그중에 하나였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일 5시에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굉장히 시간이 또 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1시간 앞당긴 부분도 있고 또 주말이기 때문에 뭐 4시에 한다, 5시에 한다라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의 큰 차이는 변수는 안 되겠습니다만 네. 이런 사정을 좀 고려한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배려, 국민과 시민을 배려한 어떤 조치로 좀 해석이 되는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탄핵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관심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이게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표현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친윤계 입장에서 보면은 뭐 반란표가 되겠죠. 또는 이탈표.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소신표 뭐 그런 표가 되겠죠. 그런 표들이 지금 한 7명까지는 나오는데 8명의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권이 똘똘 뭉치면 그 전제로 하면 300명 중에 192명이잖아요. 물론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법정 구속됐으니까 비례 승계 뭐 된다고는 해요. 그 비례 의원이. 그런데 그래서 192명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108명의 의석 중에 8명이 이른바 반란표든 양심표든 소신표든 간에 어쨌든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적극 표결에 참가해서 적극 찬성할 생각이고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퇴진안에 대해서 발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제가 입장을 바꿀 이유는 없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좀 내려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부르기 싫을 정도로 이제는 윤석열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에요. 하나 정정하고 갈게요. 우리 강전의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그 조국 대표가 아직 법정 구속은 안 됐고 시한이 이 당대표직 신변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법적으로 한 사흘까지는 줄 수 있대. 그래서 이 최대 16일 정도까지는 이 아직은 구속되지 않고 뭐 주변 정리할 시간 준다는 거예요. 검찰은 애초에 오늘 정도 나오라 했는데 일단은 뭐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구속된 상태는 아니지만 다만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일 탄핵안 표결권은 없다는 거 요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찬성 의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요. 그럼 굳이 따져보면 지금 몇 명 정도 이른바 명단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한 몇 명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7명인데 안철수 의원 잘 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김혜지 의원, 그다음에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진종호, 한지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분은 그러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저희가 딱 그래픽 딱 준비했어요. 네, 지금 네. 최진봉 교수님. 예. 굳이 분류를 하면 친한계 의원 뭐 또 중립 성향 다 들어있네요. 좀 뭐 그렇죠. 많이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과 소장파가 있죠. 사실은 이제 김상욱, 김혜지 의원도 네. 친한계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분들이 첫 표결에 참석해서 이렇게 분류를 저렇게 해놔서 따르는 그렇지. 거지. 사실 예. 그러네요. 맞아. 그래서 네네. 대체적으로 이제 친한계가 주류고요. 김재섭 의원 정도가 중립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중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탄핵안 탄핵 계엄령 부결 할 때 같이 들어와서 투표를 했던 인원이거든요. 네네네. 그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친한계나 중립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네. 아마도 저는 이제 이게 무기명 투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투표에 참여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번도 투표에 만약 참여 안 하면 엄청난 이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되니까요. 그때 비난이 많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탄핵안이 통과되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네. 담화문을 발표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도 네. 탄핵안이 통과돼서 헌재에 가서 본인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쭉 나열한 글로 저는 보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담화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것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미 탄핵안 표결의 찬성은 그러니까 통과는 기정사실하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그냥 하야보다는 탄핵을 당해서 시간을 좀 더 벌자 이런 전략인 것 같기 때문에 탄핵안에 통과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 부분 현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래서 저는 뭐 탄핵안 통과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고 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라리 탄핵을 빨리 해서 본인이 헌재에 가서 다퉈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중립에 있는 분들의 대부분 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우리가 막 그 보통 뭐 총선이나 대선 앞두고 이제 우리 그런 표 하잖아요. 수문표 할 때 뭐 샤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굳이 붙이면 샤이 탄핵 찬성표가 지금까지 공개한 의원 말고도 있을까요? 더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권성동 후보와 김태호 후보 원내대표 경선 때 네네네.
일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72대 34. 네네. 그건 김태호 또는 권성동 이 두 사람에 대한 지지도 되지만 이 두 사람이 표방하고 있는 앞으로 표방할 그러니까 한쪽은 아니 지금 아무래도 탄핵에 빨리 어쨌든 그것을 해야 국민의힘이 유리하다라는 쪽이 김태호 후보 측을 지지하고 아니다. 이것은 보다 더 질서 있는 어떤 퇴진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지금 권성동 후보를 지지했다면 그게 그렇게 어느 정도는 표가 나올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16년도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도저히 막읍시다. 우린 탄핵 절대 안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네. 보면 친윤 쪽에서 그런 목소리 오늘 혹시 기사로 보신 적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네. 친윤 쪽에서도 탄핵 뭐 내가 부견을 하지만 찬성 쪽은 굳이 막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대통령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친윤 쪽에서도 판단하는 거예요. 대신 네. 책임만 지우겠다. 그러니까 이건 책임져야 돼. 탄핵이 이렇게 가결됐잖아. 네.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앵커 말씀처럼 더 많을 거다. 지금 아까 그 도표보다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샤이 탄핵 찬성표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앞서 이 야권은 192석이 다 됐어요. 비례 승계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의원 대통령 담화 직후에 이제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하자고 제안했잖아요. 그때 당이 이런 모습 보여서 그 영상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뭐를 잡겠다고 말씀해보세요.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못 일어날 것 같아? 자, 경호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이거 의원? 무슨 자리냐고요? 자, 하실 말씀 있어요, 강명구 의원님? 그냥 내려오세요, 대표님. 원내대표 선거합시다. 자, 이철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당 대표님께서 스스로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전혜 의원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제 그 오전에 다들 분주하게 움직였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먼저 기자회견했고 얼마 안 지나서 대통령이 물론 사전 녹화된 대통령의 긴급 담화. 그 내용 보고 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 원내대표 선출한 의원총회 가서 이 담화를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한 꼴이 됐다. 아마 이게 친윤계 의원들을 엄청나게 자극했나 봐요. 아까 뭐 고성 나고 반말 나고 뭐 그랬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당에서 어떻게 입장이 이미 탄핵을 부결로 정해져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먼저 그 의원들과 혹은 당원들과 협의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네.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먼저 의원들과 상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당론과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란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어제 새로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향후의 모든 안건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네. 아마도 한동훈 대표로 인해서 지금 당내에 분란이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대표가 지금 당에서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대통령에 대한 출당 이런 형태를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어저께 밤 10시에 중앙윤리위원회가 일단은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에 의하면 네.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의 중앙윤리위원회가 어떤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라든지 뭐 제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긴급하게 결정은 아마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수사 과정을 지켜본 이후에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당내에서의 어떤 자중질환처럼 보이는 것들이 국민들께 불안감을 계속 드린다는 것, 이것은 여당 대표와 여당 대표 그 지도부들이 한 번 더 숙고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핵안이 이제 발의가 됐어요. 근데 이번 탄핵안, 두 번째 탄핵안이 내용이 첫 번째 탄핵안과는 조금 달라졌대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계엄, 위헌 위법한 계엄과 그로 인한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윤미 부위원장님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어떤 점이 달라진 건지. 맞습니다. 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그 요건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통상적인 과정이라면 여러 사유를 넣습니다. 그래서 1차 탄핵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란죄와 이 불법 계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고 이후에 굉장히 반중, 친일 중심의 외교도 이 부분은 좀 탄핵 사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게이트 내용도 들어갔습니다만 이 부분을 너무 전략적으로 많이 벌리면 시간도 지체될 수가 있고요. 네. 또 불필요한 어떤 정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 외교 부분은 덜어내라라고 뭐 지시를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오로지 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만 탄핵 사유로 적시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아무래도 이번에는 탄핵안을 가결시켜야겠다는 민주당 등 야당의 전략이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 신속하게예요. 신속하게. 예.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빼는 부분들,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그것을 넣었을 때 헌재에서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심리를 해야 돼요.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교 관계자들 다 불러놓고 증언해야 되고 그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실정을 많이 부각하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헌재의 심리가 너무 늦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거를 해서 심리 기간을 단축시키자. 이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오늘 탄핵안 표결 하루 전, 이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지금 울부짖고 계시는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 향해 호소하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얘기를 해볼게요.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이제 지금 4시 42분이니까 본회의 내일 열리는 시간으로 따져보면 24시간도 채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물론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탄핵안 가결 쪽으로 고조되고는 있다지만 아직은 뭔가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 저희가 가결될 때와 부결될 때에 이른바 향후 전국 상황 같은 걸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장윤미 부위원장님, 일단은 혹시 내일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300명 중에 의석수가 뭐 이 찬성 의석수는 200명이 필요하다, 뭐 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 누차 드렸으니까 아마 맞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그 어느 정도 학습은 되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탄핵안이 내일 만약 가결이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확하게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 순간 정리가 되는 그 거예요? 순간 정지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로 법률적인 공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이런 탄핵 등등과 관련한 심리 가결의 일자는 180일 이내에 이 인용 그리고 아니면
기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재가 탄핵 인용 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파면 조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파면과 동시에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대선이 언제 이뤄질지도 관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헌재가 2개월 내에 심리를 마치는 경우 왜 이 2개월이라는 수치가 나오냐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심리를 했던 기간이 6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월 내 심리가 맞춰지고 파면 선고가 나오게 되면 4월 이른바 벚꽃 대선이 치러진다. 이런 전망이 한 축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관건은 문형배 이미선 현직 헌법재판관의 퇴임 시점입니다. 그 전에 선고가 나온다면 5월, 6월 이른바 장미 대선,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같은 그런 시기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또 한 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심리가 만약에 계속 늦춰져서 네. 한 6개월을 꽉 채우게 되면 6월 선고될 경우에는 7월, 8월 한 여름에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 바로 이 대목 같아요. 이제 탄핵안이 내일 이제 가결된다고 이제 제가 상정해 본 거예요. 가결되면 이제 여야의 셈법 그리고 그 여야의 이 체제는 바로 대선 체제, 대선을 과연 언제 치르게 할 것이냐. 그건 물론 이제 열쇠는 헌재의 이 탄핵 심판 속도가 좀 좌우하겠지만 거기에 지금 상당히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만약에 탄핵소추 내일 이제 가결이 돼서 탄핵소추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 무조건 이제 시간은 헌재로 갑니다. 헌재가 그 즉시 이제 그때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처럼 2개월 내로 끝내냐, 박근혜 대통령처럼 4개월 내로 끝내냐, 아니면 이게 다툼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최대 180일 6개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를테면 민주당과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의 뭐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대법 선고가 언제 났냐에 따라서 또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이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빨리 당겨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또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일부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어찌됐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어떤 공백,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어떤 중심인데 이 공백을 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4개월 이내에는 아마 정리를 하지 않을까. 외적인 어떤 요소만 없다면 예를 들어서 두 헌법재판관이 또다시 지금 정년 퇴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또 채워 넣을 것인가. 그리고 현재 3사람이 비어 있는데 그게 또 문제예요. 3사람을 채워 넣었는데 만약에 탄핵을 내일 가결하면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지금 저 총리 한덕수 총리한테 갈 거예요. 뭐 큰 변수가 없다면. 근데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면 권한대행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느냐. 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가 한 번 있거든요. 2016년도에 황교안 총리가 권한대행이 됐을 때 지금 당시에 새누리당은 1명을 더 채워야 된다. 8명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이 그때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은 실제로 임명권이 없다. 헌재 판관은 임명권이 없다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거꾸로 민주당이 아니다. 권한대행은 있다라고 해서 권한을 줄 것이냐? 그건 지켜봐야죠. 근데 최재봉 교수님. 예. 이 상황을 지금 앞서 뭐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탄핵 찬성 메시지를 던졌습니다만 혹시 민주당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상황이 내일 만약 탄핵만 가결되면 이른바 대선행 시간표는 순조롭게 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에서는 최근에 이제 뭐 최재명 교수는 아시겠지만 외신들과 인터뷰를 계속 연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권에서는 이제 그래서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신뢰도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경제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 오는 것도 불안해하고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걸 너무너무 불안해하니까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일 뿐만 아니라 제 거대 야당의 대표잖아요. 이런 분들 인터뷰를 해서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뭐 국민의힘에서야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줘야 우리나라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 수 있고 관광 여행도 오실 수 있고 이렇다고 저는 보고요. 일단 뭐 저는 아까 이종근 평론가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국가의 지도자가 부재된 상태가 오래되는 건 절대 정부에게 도움이 안 돼요.
국가 전체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혼란만 가중되기 때문에 헌재는 정치적 상황, 관계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법적 절차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탄핵에 대한 결과 내고 그리고 나서 대선 빨리 치러서 좋은 대통령을 뽑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별 무리가 없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네. 뭐 국민의힘에서 시간이 길어지면 이재명 대표 판결 나와서 뭐 대선에 못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헌재는 전혀 고려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의 문제도 이건 나중에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논의를 할 것이고요. 이진숙 지금 방통위원장이죠. 탄핵이 돼 있어서 지금 헌재 판결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 중이잖아요. 그분이 직접 항의를 해가지고 헌재에서 판결 나온 게 6명이서 논의해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까지 논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다시 한번 결과를 낼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기다려서 헌재 판단에 따라서 진행되면 별 무리 없이 빨리 진행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죄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래 네. 걸리지만 이번은 계엄과 관련된 거고 내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플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요. 40일이나 아니면 20일 안에도 그러니까 2달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전애 위원님, 네. 일각에서는 어제 이제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자신의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행위 뭐 등등등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뜻을 밝혀서 그러면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탄핵, 즉 헌법재판소의 어떤 심판을 받아서 네. 이른바 그러면서 자신이 또 변론도 자신이 직접 이 검사 출신, 즉 법조인 출신으로서 변론도 자기가 직접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뭐 이렇게 당당히 맞서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빙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한 내용이 법조계에서는 좀 변론 요지를 먼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탄핵소추가 의결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미 형사사건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수사가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그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서는 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형사사건에서 대통령은 피의자의 신분이고 뭐 지금 체포구속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이렇게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나오는 과정을 헌법재판소에서 꼭 이것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상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기다릴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네.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내란죄의 수괴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네. 부분이 법조계에서도 사실상 왈가왈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판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내란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헌재에서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떠한 형사사건에 적어도 1심 정도는 기다린 이후에 심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네. 또 앞서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지만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 제재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형사사건뿐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증인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또 그 앞서서 또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헌재 재판관이 6인밖에 되지 않은 이 체제에 대한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심리의 좀 진행 방향 그리고 좀 속도감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좀 많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정입니다만, 네. 전망입니다만. 탄핵이 가결될 경우에 지금 그 정치 상황을 상정해 보고 있는데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한동훈 대표 입지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당에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그 표현이 뭐예요? 배신자 프레임이 당장 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 쭉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말을 지금 오늘 제일 중요한 날.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 그러니까 당대표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관심이 없어지겠는데 이게 중계가 되나? 대충 아마 안 되죠. 한쪽은 지금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 소집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윤리 소집을 해서 제명을 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치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거는 내가 만든 대통령을 내가 탄핵하겠다는 거, 그것은 비겁한 정치입니다. 나 혼자 살자고 대통령부터 먼저 버리는 것은 배신의 정치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정말 차분하게 헌법과 법의 절차에 따라서 대응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오늘 아침에 하신 발언은 매우 가벼운 발언이었다. 그 탄핵 가결될 경우에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직도 유효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그러면 그 지도부 사퇴에 한동훈 대표도 포함될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요 얘기 먼저 해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많지는 않지만 이종근 평론가님 지금 네. 분위기는 아까도 제가 이제 그런 표현 썼습니다만 아마 뭐 윤상현 의원 등등 나경원 의원 등등은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면 앞서 이제 그런 표현도 나왔잖아요. 자기 손으로 뽑은 탄생시킨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탄핵시킨다?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씌울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도의 경우가 그랬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당시 이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즉시 사퇴를 하고 지도부가 전체 사퇴를 했어요. 근데 비대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조금 의아해해요. 그때는 정말 울면서 탄핵 거부를 했어요. 탄핵 안 된다 그랬는데 탄핵됐을 때 내일 울 사람이 몇 명일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김인전 의원 얘기를 할게요. 김인전 의원이 지금까지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막 거칠게 지금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김전 의원은 아니 탄핵은 지도부의 책임이다라고. 그러면 책임을 지려면 책임지게 지도부가 설득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자기도 지도부니까 자신도 최고위원으로서 뭔가를 했어야 됐는데 별로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당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권 주자들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뭐 홍준표 시장도 사실은 뭐 윤석열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고 또 김태흠 또 유정복 이런 시도지사의 시도지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탄핵 어쩔 수 없다. 어저께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모든 게 한동훈 때문이다? 대표가 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지금 탄핵에 찬성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016년도와 분위기는 다르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좀 분쟁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나가라, 안 나가겠다 이런 분쟁은 있을 텐데 다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와 부결됐을 때의 경우를 지금 이 정치 상황을 미리 예측해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결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봤어요. 상황을. 물론 분위기상은 지금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부결되면 내일 어떤 후폭풍과 파장이 있어요? 일단 국민의힘은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민주당은 다시 또 발의를 할 겁니다. 될 때까지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엄청나게 더 폭발을 할 거예요. 오늘 뭐 이번 주 내일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아마 여의도에 집결하실 것 같은데 그 분노라고 하는 게 일주일 내내 지금 지난주 토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분노해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 분노가 엄청나게 더 커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 부결된다면 국민의힘은 그 여론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역구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들한테 계속 문자 보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만약에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저는 뭐 통과될 거라고 보지만요. 다음번에는 더 많은 숫자, 한 명씩 늘어나는 숫자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탄핵에 찬성하는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윤미 부위원장님 한 1분 조금 20초 남았어요. 혹시
탄핵이 부결되면 검경 공수처의 수사도 약간 멈칫할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 명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개헌과 관련해서 내란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담회에서 이야기한 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여러 경위들 있지 않습니까? 왜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자백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거는 계엄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계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상당히 제약하는 거예요.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금 장소를 알아보라, 정비하라 이런 지시까지 내려왔다는 내부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수처, 국수본 이 수사는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텔레그램을 김건희 여사가 탈퇴를 했니? 아니면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휴대전화 교체하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증거인멸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특정 사령관에게는 계엄 해제가 된 그 직후에 대통령이 또 전화를 했다라는 이런 부분 수사는 탄핵 여부와도 상관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탄핵은 반드시 될 겁니다. 추운 날에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분들, 많은 국민분들, 과연 국민의 혼란스러움이 내일 오후에 종결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